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25년 7월 26일 날 이제 75기 경위공채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경찰학 과목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 시간입니다. 경찰학 경감부 경찰학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해설 강의로 들어가기보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자료가 나가긴 할 텐데 이 기출 분석 부분을 잠깐 좀 보고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총론하고 강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총론에서 30문제, 즉 40문제 중에 30문제가 나왔고 강론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위공채에서는 8문제에서 12문제 사이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10문제면 딱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작년 시험보다는 좀 약간 쉽다는 수험생들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야기를 좀 따로 할 텐데요.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는 작년 시험보다는 약간 쉽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중상급 이상 즉 상급 이상이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문제가 그럼 몇 문제 정도인가 봤더니 한 7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82.5점 이상이면 이번에 상당히 고득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설 강의를 하는 시점은 지금 그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 여부가 지금 갈렸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전화 상담을 좀 받다 보니 80점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80점 정도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제 대신 이제 80점에서 8개 틀리고 합격을 하시려면 형사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75기 경위공채 시험은 다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형사법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형사법 시험을 잘 못 보신 상태에서 경찰학 8개를 틀리시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경찰학은요 형사법하고 헌법, 민법 총칙을 아주 고득점 했을 때 경찰학을 얼마나 덜 틀리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학에서 이번에도 8개 정도 틀리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형사법 점수가 좋아야 돼요. 형사법에서 조금 실수를 좀 하시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박스형 개수 문제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위공채 시험은 박스형 개수 문제가 10문제가 넘어요. 그런데 이번 8문제면 박스형 개수 문제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의외로 단답형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좋은 문제는 17문제입니다. 17문제인데 이거는 평균보다 이것도 약간 적은 것 같아요. 거의 한 20문제 이쪽 저쪽으로 나오는데 17문제면 약간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 이 판례를 묻는 문제가 5문제 나왔는데 이 판례 묻는 문제 5문제 중에 좀 깊이 있는 문제가 좀 있어요. 해설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 문제 5문제인데다가 그 깊이까지 계산을 한다면 쉽지 않은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행정법 문제는 그냥 단순 숫자로만 세면 11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그 행정법 관련 문제까지 합친다면 한 13문제 정도까지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행정법의 그 조직작용구제법만 계산을 하면 11문제입니다. 행정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난이도가 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 총각론이 융합된 문제는 있느냐? 없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아니면 경찰 공제 교재에서 출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2025년판 경찰 공제외 실무정합 기본서에서 출제된 비율은
제가 이제 그 지문수를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는 지문수를 다 합쳐 보니까 15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154개 지문 중에 86개 지문이 2025년판 경찰공제회 실무정확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똑같이 베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나오는 어떤 조문이나 혹은 거기에 지문하고 포인트나 아니면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면 153 지문 중에 86 지문이 출제가 됐으면 55.84% 출제가 된 겁니다. 55.84%면 이 앞번에 치루어졌던 순경시험 문제보다는 비율이 높아요. 앞번에 출제됐던 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55.84%가 경찰공제 교재에서 일단 뭐 비슷하게라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비율은 좀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제 교재 경찰학 송광호 경찰학 기본산업 법령집에서 출제된 비율은 154개 지문 중에 137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포인트 동일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이 정도면 88.96%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9%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제가 왜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공제 교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경찰학 교수님들의 교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이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학 기본서들이 이제 경찰공제회 교재하고 기출문제집을 혼합해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바뀐 조문 중에 괜찮다 생각되는 것들을 섞어서 혼합을 해서 만드는 정도인데 아마 그 정도이면 아마 60점 정도를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자들 중에 이제 좀 점수가 좀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합격하신 분들은 제 거 3순환 그죠? 이제 지난 3순환에서 8개를 틀리셨던 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4개 틀리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90점 맞은 거죠.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니 느낀 게 몇 개가 있는데 출제 상황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문 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찰사하고 비교경찰론 문제 중에 근현대사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세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중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 문제를 한국경찰사나 비교경찰론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찍어버리신 분들도 꽤 있는데 이게 이제 배우지 않았던 부분, 시중의 교재에서 그렇게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를 반복 출제하신 부분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비교경찰론 문제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비교경찰론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출제가 반복된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집에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난감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아까 이제 이 전문 문제가 17문제라 그랬죠. 40문제 중에 17문제이고 나머지는 거의 이론 문제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론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조문만 달달달 외우고 들어갔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그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고, 박스형 기수 문제는 예년보다 좀 적게 출제가 됐다. 그 다음 행정법은 광의로 놓고 봤을 때 한 4분의 1이 훨씬 넘는 정도, 4분의 1이 좀 넘죠. 이 정도가 행정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행정법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그 4분의 1 이상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출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 특징이 좀 있는데요. 조문 문제 여러분들 실제 조문을 찾아보시면 몇 조를 인용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용 조문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인용 조문을 끝까지 찾아가 봐야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죠. 그냥 법률이나 시행령 정도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부 규정들로 계속 위임이 되다 보니까 인용 조문들이 많아져요. 그 인용 조문을 끝까지 찾아가서 꼼꼼하게 봐야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출 선지에 나온 지문 그냥 대충 외워가지고는 점수 맞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단답형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근데 뭐 그 문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답형 문제가 꽤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다음 아주 오래전에 승진 기출 문제를 반복 출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30번 문제죠. 귤릭의 관리자의 기능 부분인데요. 7가지 기능을 제시했는데 그게 사실은 2001년도 승진 시험 문제가 그럴 거예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20년 동안 거의 출제가 20년 넘게 출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교재에서는 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판례 문제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판례의 결론만 이때까지는 많이 물었어요. 경찰학에서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판례의 결론만을 묻지 않고 판례 안에 보면 아주 많은 쟁점들이 숨어 있죠. 그 쟁점 중에 일부를 골라서 나누어 가지고 출제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2학번에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를 할 때 이제는 형사법하고 거의 동일하게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행정법 문제는 행정직에 출제가 됐던 판례나 혹은 이제 경찰 간부 말고도 소방 간부나 해경 간부 시험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행정법 시험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인용됐던 지문들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된 지문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순경, 지금도 순경 마찬가지죠. 채용 시험에 보면 행정법 시험 보는 이제 경채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출제됐던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기본서에 기출문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문이 똑같이 표시가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법 준비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뭐 기출문제집하고 요약집으로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경찰학 교재들을 보면 기본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두께를 보면 저거 요약집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기본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기출문제집이나 요약집이나 그런 얇은 기본서를 봐가지고는 미안하지만 경희공채는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고득점은 7개에서 8개 안쪽으로 틀렸을 때를 가리키는데 그 정도 틀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10개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건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경찰학 시험 점수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 80점대 이상을 맞은 분들하고 한 50점이나 60점밖에 맞지 못하는 이런 그 점수가 낮은 분들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중간이 점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만 상담을 그렇게 했는 줄 알았더니 여기 팀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팀장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앞에 제가 이제 공제 교재 출제 비율하고 제 교재 출제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교재를 보고 출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는 90점 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교재하고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온 거고요. 한 5, 60점 맞고 이번에 시험 문제에 점수가 나왔다. 이런 분들은 그게 초시이든 제시이든 간에 이제 시중에 요약집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출 정도 부분에서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조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찍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조문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아주 깊이 있게 출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인용 조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다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고 그런 조문들을 볼 때는 쟁점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바꿀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시험장에 갔을 때 의외의 포인트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행정법 부분의 판례를 제 교재 지금 총론을 지금 개정판이 나와 있고 개정 2판을 지금 개강 때 낼 생각인데 판례를 최대한 보강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례 문제가 5문제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의 시대 상황에 맞게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판례나 조문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자 암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득점한다. 이거는 그냥 좀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문자 적당히 외우셔가지고 점수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나 아니면 요약집의 문장이 옳다 틀리다 이것만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는 합격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왜 틀렸는지, 이 문장이 왜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만 아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나 요약집에서 옳다, 이런 문장은 틀렸다라고 하는 공부 자체는 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이 문장이 왜 맞고 틀렸는지 그 외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판례 공부를 하실 때는 판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관계 있죠. 사실관계도 보시고 각 판례가 가지고 있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점수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안에 이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경찰 개념 형성과 변천 과정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없이 다 맞는 선지로 들어 있습니다. 해설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선지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단 이때 주의할 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가번입니다. 가목입니다. 이 가번 지문은 제 교재에는 있어요. 근데 시중에 교재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번 문제 풀 때 제일 첫 문장에 해당이 되는 이 가번이 아마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을 수도 있고 반가웠을 수도 있어요. 제 교재에도 10문장 안에 이 문장이 들어있거든요.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학에서 경찰의 개념을 소개할 때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때 나오는 문장이에요.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되었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그 개수되는 과정에 관한 지문이 가번 지문이에요. 가번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는 1476년 비르츠부르크죠. 이 주교령, 그리고 1492년에 뉘른베르크법에 경찰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수되는 과정에 만들어진 법령이에요. 근데 이게 제 교재에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교재에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교수님들이 쓰신 전문 교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에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 지문에서 이 첫 문장에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얘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가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경찰의 분류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입니다. 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한 3, 4년 전부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지문을 보면 경찰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고등경찰에서는 사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단속, 그리고 교통, 안전, 풍속 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선지가 되어 있는데 사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정보 수집과 단속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풍속유지 이 뒷부분은 보통경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보호법익, 하나는 말 그대로 사회공헌안전과 질서유지 관련 부분인데 이 교통안전과 풍속유지가 보통경찰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1번은 이제 비상경찰 부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면서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구치소에 있으시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상경찰 관련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제가 됐죠. 계엄법에 의해서 경찰 사물 관장을 군대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습니다. 3번의 의원경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 사회 질서 유지 내지는 이제 특별 이제 경찰권 내지는 특별 이제 이 통치권에 전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일반 통치권의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사회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인데요. 이 의원경찰은 경찰 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잘 하진 않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찰은 형식적, 실질적 하는 이런 형태의 경찰을 주로 가리키는데, 의원경찰은 그런 통상적인 의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지문의 맨 끝에 보면 경찰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우리가 배울 때 같이 배우니까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의원 경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의 구별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질과 내용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상으로 교과서에서 주로 많이 나올 때 질과 내용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강제력의 수반 여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찰의 수단입니다. 그죠? 경찰 수단이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특히 이런 경우는 강제력이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경찰의 임무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인재, 재산 등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주로 가리킵니다. 뭐 이거 똑같은 표현은 김창현 교수님 교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가 문제입니다. 공공의 질서보다 엄격한 이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공의 질서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질서는 불문법규인데, 불문법규의 근거를 두고 통치권을 행사해서 이제 경찰 개입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 질서 또한 경찰학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나 제 교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뒷부분은 틀렸어요. 이제 공공의 질서보다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의 질서는 엄격한 합헌성을 더 요구받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공공의 안녕이라 그래서 그러면 합헌성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그 성문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려 있는 상태이고요. 2번은 법 질서의 불가침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법 규범 자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위험이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법익의 위태나 침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나 주관적인 어떤 의도 혹은 유책성이나 가벌성 같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법익 침해 혹은 이런 규범 침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항만 있어도 이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개인의 권리, 법익의 불가침성과 관련하여 경찰은 잠정적 보호에 국한됩니다. 최종적 규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규제는 누가 하냐면 법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최종적 규제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4번,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관한 위험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보호법익의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에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맞는 것은 몇 개냐라고 하는 박스형 개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거 인권위원회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기출 문제가 많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조문이든 아니든 간에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일단 1번으로 나번하고 마번 2개가 맞고요. 나머지 4개가 틀렸습니다. 틀린 걸 중심으로 보죠. 가번 지문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의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어떤
가번은 일단 소속이나 성격이 틀렸습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요. 자문기관이죠. 그 다음 나번은 맞습니다. 위원회 소속하시고 위원은 당연직하고 위촉직들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다번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모두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 경찰청에서는 감사관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에서는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이 아니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거의 틀렸네요. 그 다음 마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회의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 의결 종족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번은 맞습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죠. 거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마 두 개만 맞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코인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의 기준 및 사회계약설에 관한 설명인데 이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계약설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한동안 출제가 되다가 출제가 상당히 오래 안 됐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회계약설이 아주 깊게 물어보고 있어요. 루소에 대해서 아주 깊게 물어보고 로크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물어보는 이런 시험 문제가 최근에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제 교재에서도 구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틀린 거는 마 두 개가 틀려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번 보겠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힘이 없는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관한 안전이 결여된다.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 공동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로크는요, 자연 상태에서 공통의 정치 권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질서한 사회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결과적으로 자연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틀렸죠. 그런데 문제는 자연법이 있다고 안전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연법이 있기는 하나 합의된 기준이 없고 자연법을 선언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도 없다. 이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번은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틀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공정한 접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 확보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틀렸죠. 공공의 신뢰 확보에 보게 되면 비례 원칙 준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에요. 많은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 나번 지문은요. 나번 지문은 2023년 7월 29일 날 73기 경감부 경찰학 6번 지문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은 지문을 베낀 것 같아요. 똑같은 책에서 아마 베끼지 않았나 싶은데 뭐 똑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특히 라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경찰은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바번 같은 경우는 협력인데 대내적 협력과 대외적 협력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비교경찰론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출제가 아주 오래전에 됐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대신 이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비교경찰론이.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를 이 부분을 예전에도 20문제 출제될 때 비교경찰론이 출제가 됐었는데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각국의 경찰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면 미국에서 지나친 지방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처가 불가능해지자 1835년 최초의 주경찰로 펜실베니아 주경찰이 창설된 게 아니라 뭐다? 텍사스 레인저의 주경찰이 들어왔어요. 텍사스 레인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텍사스 레인저의 주경찰이 설립됐다는 연도를 1835년으로 지금 선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김창인 교수님 교재를 보면 1823년으로 소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견해 대립이 조금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학계에서는 이게 왜 그러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약간씩 분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4번은 틀렸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아니라 텍사스 레인저입니다. 4번은 정확하게 틀려버렸고요. 1번은 뭐 프레보인데 예전부터 시험 문제가 한두 번 나왔던 지문이죠. 중복되는 지문이 나왔고요. 2번은 윈체스터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국 그럼 수도경찰청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윈체스터법 그렇게 많이 공부 잘 안 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컨스터블이라고 하는 치안관이 임명이 됐고 이때 이제 야경 제도로서 이제 임무를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체스터법이 그 이전에 있었던 10인조합장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켜서 이용했던 그런 법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는 집에 이제 놔두도록 하는 이런 조문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사에서는 영국 경찰사에서는 윈체스터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3번 일본에서는 1871년 동경부에 나졸 3000인이 창설되면서 근대경찰의 기반이 마련됐어요. 이때가 근대경찰은 아니에요. 근대경찰이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나졸은 1872년에 사법성 관할로 이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내무성 뭐 이렇게 계속 이관이 좀 되는데 일단은 이 나졸 3000인이 동경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사법성으로 잠깐 옮겨졌고 그 다음에 또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이 총론 문제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있어요. 30번 넘어서 30번 근처에 또 총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를 냈을 때 총각론을 뒤집어서 내거나 혼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출제를 했더니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책 순서대로 내주지 왜 이렇게 냈냐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책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법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에 모두에 해당하지 않죠? 앞에 보셨던 우원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3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1번, 2번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시는 그 개념 그대로 출제가 아마 됐고요. 4번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프랑스 것이 아니라 독일 거죠.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발전된 개념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외사 부분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경찰학 서론 부분에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경찰공제 교재에서는 외사 부분에 이런 깊은 내용은 없어서 대부분 이거를 경찰공제 교재에서는 총론에 경찰학 맨 앞부분에 관할 부분에다가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외사 부분에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조문이 너무 깊어요. 총론에 넣기에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8번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문제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1번을 보면요. 주어가 둘이에요. 외교관과 영사관원은 이렇게 돼 있죠. 외교관과 영사관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가 둘이에요. 이 주어가 둘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외교관에는 있어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에 한가운데 이 조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주어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영사관원일 때는 틀려요. 영사관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 1항을 보게 되면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부에 회비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주어가 영사관원이 끼어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문제예요. 사실은 두 개 설문을 한꺼번에 축약시켜 가지고 그럴싸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어쨌든 틀렸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문이죠. 공관지역은 접수국의 관원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 2번은 맞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조문이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조문입니다. 3번 외교 신서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교 문건 등을 이렇게 전달해 두러 왔다 갔다 하러 다니시는 분을 외교 신서사라고 합니다. 외교 신서사는 그의 신분과 외교 행랑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문건을 이렇게 전달하러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포장물의 수나 이런 것들을 공문서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5항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고요. 그 다음 4번 접수국 당국은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외교 지역하고도 똑같습니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서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31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고 문제를 상당히 잘 내신 것 같아요. 이제 공제 교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표시를 이제 기출 분석지에는 다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8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9번은 단답형 문제로 지금 출제를 해버리셨어요. 경찰행정의 특수성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경찰행정학 전문 교재에 들어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의 경찰학 교재에는 이제 실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정답은 2번 기동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 업무 자체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현저하게 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돌발적인 경찰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동 대처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훈련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동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경찰의 일탈과 부패의 원인 가설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즉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를 내셨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선지하고 비슷한 선지를 또 내셨습니다. 이 보면 혐오는 경찰 부패와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라는 용어를 제시했죠. 즉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미끄러운 경사라는 용어를 썼고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작은 호의는 부패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호의는 부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근데 이 쟁점은 아주 오래전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했을 걸로 봅니다. 1번에서 그 부분을 놓치면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2번은 전체 사회 가설이죠. 윌슨의 사회가 경찰을 부패시킨다. 그 다음 리더포 로복 바커의 구조원인 가설이 3번 지문이고요. 4번 지문은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지문은 이때까지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밀러는 경찰 부패는 엄격한 채용, 부패 기회 감소, 부패 조사 및 억제, 부패 방지를 위한 도덕적 노력과 동기부여의 강화라고 하는 4가지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처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지문을 변형해서 또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11번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제 관련 사건들 청탁금지법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청탁금지법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된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해서 문제를 묻고 있고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초과 사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틀 이내,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그러는데 아니죠. 구두가 아닙니다.
이때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구두로 아니고 서면으로 하셔야 되죠.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구두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바로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서면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은 제일 처음에 외부 강의를 마친 뒤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셔가지고 외부 강의 하신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2번은 이제 시간당 강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 원이다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2시간, 3시간 하면 계속 더 받느냐 그건 아니고 1시간이 40만 원인데 15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최대가 60만 원이죠. 그 다음 3번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12번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됐어요. 이제 이 문제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 중에는 김창윤 교수님 교재에 지금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밝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교재에 있었느냐 경찰대학 교재 중에 한국경찰사 교재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밝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논문이었어요. 이제 석사학위 논문도 있고 뭐 이런 논문들에서 지금 발췌를 해가지고 출제를 근원지는 거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경찰사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 오가작통법 혹은 오가통 소개를 한국경찰사 할 때도 조선시대 소개할 때 제가 종종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소개를 하면 저 강사는 가보기의 이유나 좀 해주지 왜 조선시대를 소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선시대가 출제가 된 적이 꽤 있어요. 최근에도 뭐 한 문제가 통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선지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도 출제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한 문제를 아예 통으로 조선시대를 내놨어요. 오가통 제도의 목적은 상호 감시 예방경찰의 효과를 갖는 것이었으나 국가에 의해 강제로 조직된 국가조직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느냐? 오가통은요 상호 감시, 상호 부조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둑놈 잡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조선시대 이제 후기 조선시대 때 이제 천주교가 이제 포교가 됐죠. 천주교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예방 경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통은요 국가에서 강제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출처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강제로 만든 조직이긴 한데 국가 조직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방자치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틀렸습니다. 국가 조직이 아니라 지방자치 조직이라는 점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1번 조선 후기의 포도청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 포도청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일이 늘어요. 뭐 상업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포도청이 하는 일이 점점 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었겠지만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역할이 좀 편중됐다라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1번 지문이 원래는 이게 차인배라고 하는 교수님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출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 여기 나와 있는 한국 이제 경찰사라는 경찰대학 교재에서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찬현 교수님 교재에도 인용이 돼 있어요. 보면 좌포도청은 조운, 세미, 방납에 관한 일들이 많아서 거기에 치중했고 우포도청은 잠상, 인삼매매와 같은 데에 취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삼매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논문에는 인삼밀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 다음 2번 조선시대 형사제도는 탄핵주의가 아닌 규문주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입니까? 형사소송법? 예, 수사기관 따로 있고 재판을 하는 판사 따로 있죠. 우리는 이런 제도가 탄핵제도예요. 검사가 탄핵을 하고 그것에 대해 재판하는 이런 형태, 즉 수사관과 재판 판사가 구분된 이런 제도가 탄핵주의고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구분돼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수령이 다 있어. 수사관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있어. 형 집행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주의인가요? 아니죠. 규문주의죠. 그럼 2번 맞네. 그 다음 4번 평시서입니다. 평시서 모르시는 분 별로 없어요. 도량령 단속하시고요. 물가폭등이나 폭락을 막는 경제경찰입니다. 이 도량령 단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 가시면 이때 당시엔 시전이었죠. 시장 가시면 그 저울 쓰시잖아요. 그 저울 단속하는 거야. 이게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마 12번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들 그냥 대충 굴리고 오셨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러던데 문제가 조선시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 한 문제가 통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설문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죠? 정확하게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이제 시험장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난감했을 겁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치안국 시대의 경찰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깊게 나왔어요. 정답은 1번이야. 1953년에 휴전 이후 전후 복구와 교통안전을 위해서 철도경찰대를 확대 운영했다. 문장이 그럴싸하죠. 그런데 반대야. 원래 이 1953년 이전에는 이 철도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철도와 관련된 이런 교통망 확보를 하면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6.25 동란이 터지고 6.25 동란 전후, 이제 끝난 전후죠. 앞도 되고 뒤도 됩니다. 전후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경찰, 즉 전투 경찰이죠. 전투 임무를 맡을 일들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 이제 전시에 사용했던 어떤 인력들을 이제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경찰 개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축소시킨 영역 중에 하나가 철도 경찰이에요.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치안국에서는 경비과를 설치하고 2개월 뒤에 이제 시도에도 경찰국 안에 경비과를 또 설치해요. 즉 경찰청, 여기 치안국이죠. 이때는 치안국에도 경비과를 만들고 각 지방에 있는 경찰국에도 경비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철도경찰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경찰대가 하던 일을 경비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예요. 역사를 아셔야 돼요. 왜 폐지했느냐? 경찰 개혁을 목적으로. 전투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투 임무를 맡았던 경찰들을 정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과정 안에 들어있는 게 1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과정을 모르고 그냥 뭐 문제 보면 처음 보는 거 나왔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원래는 1988년도에 이 박범례라는 교수님이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사에 소개했던 글이고 뭐 최근에는 이 뭐 허남호 교수님이나 이런 다른 교수님들도 이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경찰사라고 하는 경찰대학 교재에도 이 지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2번은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지문일 거고요. 3번은 경찰윤리헌장 제정에 있어서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966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경찰관이 갖춰야 될 기본 정신과 실천해야 될 윤리적인 행동 표지를 제시하는 경찰윤리헌장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평가를 한 것 자체가 경찰 50년사라고 하는 경찰청 교재 안에 들어있어요. 경찰청에서 펴낸 경찰 50년사 안에 이런 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지문 금창 교수님이나 교수님들 교재에는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1969년에 경찰공무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경과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해설제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경찰 작용법 들어가면 경찰 책임의 원칙이 제 교재에는 상당히 깊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길게 강의를 하죠. 1시간 이상 아마 강의를 하는데 뭐 그 내용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겁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고요. 나 다 2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개. 정답 2번입니다. 일단 가를 보시면 경찰 책임은
주관적 요소하고는 직접적인 인식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었느냐 여부, 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이도 경찰 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일단 맞고요.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긴급 상태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죠? 나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상태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해당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강의 중에 제가 예가 든 거 뭡니까? 강의 중에 뭘 예를 들었냐면 제가 차를 타고 있다가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러 갔어. 근데 주차해 있는 차를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훔쳐가지고 얘가 사고를 냈어. 딴 데 가서. 그러면 그 도둑놈이 훔쳐간 이후에는 정당한 권리자인 소유자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경찰 책임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럴 때는 누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절도범인 지금 현재 지배자가 상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틀렸으면 맨 끝에가. 자, 그래서 그 이해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게 딱 꽂힙니다. 그 다음 행위 책임은 자기 또는 부자기에서도 성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다수의 경찰 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찰은 일부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전부 다에게 발동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대상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15번은 경찰법인데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공제교재의 일부는 있고 일부에 없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데 공제교재는 잘 실어놓지 않은 것 같아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2번입니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개시할 때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 대상이 틀렸죠. 2번이 바로 틀렸고요. 1번은 예외적으로 원래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안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 내용이 실제로는 경찰법 제14조 7항 단서에가 이제 6항 단서에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1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던 그런 지문일 거고 3번과 4번은 실제 조문을 축약시켜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3번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사유에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지금 관건으로 삼은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은 일단 맞습니다. 4번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는 경우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돼요. 서면 지휘가 안 되는 경우들은 일단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즉체 없이 서면으로 고지서를 내야 돼요. 서면 지휘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번 경찰법인데 국가경찰위원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지문이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는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이죠, 재량. 계속행위가 아니죠. 거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죠. 3번은 바로 틀렸고요. 1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거죠.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번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위원 3인 이상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위원장은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이제 위원회 이제 그 심신장애,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서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의결 요구는 위원장과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경찰 공무원 임용령상의 보직 관리를 묻고 있어요.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보직 관리라는 그 절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 내용만 묻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안에는 있는 내용이에요. 자, 봅니다. 일단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경찰 공무원이 해당 직위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죠. 원칙적으로 1년이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2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이기 때문에 이 문장상으로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럼 1년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1번 1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된 직위로 보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임용령 24조의 조문 내용의 일부이죠. 그 다음 3번은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보 등의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한다. 전문직위제가 예전에 특기제가 없어진 뒤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위제가 처음 출제됐어. 이때까지 경찰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전문직위제가 처음 나왔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더 나오겠네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요원들 같은 경우는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단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6문제인가 지금 출제가 됐는데요. 줄줄이 아예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판례 문제하고 조문 문제를 그냥 혼합을 잘 시켜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18번 문제 봅니다. 경직법상의 보호조치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거의가 틀렸어요. 근데 이거 곤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경찰 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또 대법원 판례이고 이거는 실제 판례 문제가 총각론 융합형 문제로 예전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판례로는 여러 번 출제가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 3번은 이제 영장주의 관련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기도자 중에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경찰서 조사 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돼서 위법한 구금이다. 맞죠?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금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주치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범죄 행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치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주치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마 판례 문제로는 상당히 잘 내신 것 같아요.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애를 먹었겠지만 이제 문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번 19번은 경직법상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 이걸 판례로 또 풀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아마 이거는 대부분 맞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경직법 제6조에 의해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헌과 같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에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진압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대법원 판례죠. 그런데 4번은 끝부분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상태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주택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잠을 못 자게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인데 이게 이제 그
주인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안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경찰관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했죠? 밖에서 그 집 차단기를 내려버렸어. 전기를 끊어버린 거야,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즉시강제 조치를 취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이냐라고 했을 때 적법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사례이죠. 1번 맞고요. 2번은 고착관리 사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고착관리죠. 이건 이제 고착관리는 노조원들이 실제로 이제 사업자하고 노동 조건에 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서 쟁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일정하게 이동을 할 때 이제 서로 충돌할 것 위험이 상당히 높다, 목적에 있다 이렇게 되면 방패로 노조원들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동을 이제 강제로 시키는 이런 형태의 일이죠.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제로 범죄가 목전에 저질러지려고 하고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고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아주 긴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일반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과 제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고착관리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체포로 봐버렸죠. 근데다가 실제 사례에서는 미란다운칙 고지 자체도 시간을 놓쳤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례이죠. 굉장히 유명한 고착관리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 사례입니다. 제 교재에는 수원지법 판례가 원래 판례일 겁니다. 거기에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를 두 개를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 보시는 분들은 원문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죠. 3번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충청도에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때는 아마 미국 소수입을 방지하는 이런 집회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불법 집회 시위로 규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출발을 저지한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시간상 거리상으로도 근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출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저지하는 것은 제지의 명백한 포용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위법 판시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로 모아져 있죠. 그 다음 20번 경직법인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1, 2, 3번 보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1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조 1항 조문에 해당이 되는 예죠. 거기서 보면 인공구조물의 파손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임박했을 때 이걸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에 부득이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차에 출입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7조 1항이고요. 2번 여관, 음식점 등에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개된 장소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영업시간 중에는 일단 출입을 할 수 있고 이제 출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거를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문이 있죠. 2번 맞습니다. 7조 2항이고요. 그 다음 4번, 3번 출입할 때는 신분증 제시하시고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7조 4항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위에 출입하려고 했을 때 토지, 건물, 배, 차에 출입하려고 했을 때 거부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냐? 경직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뭐 간단한 사례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 5조 1항을 보면 이제 경고의 대상, 억류나 피난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조치의 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들의 예가 맞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13시경 지역주민 갑이 대형 쇼핑몰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팩트고, 인근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관 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황에 개입하고자 한다. 경찰관 을이 경직법 제5조 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근거로 적절한 것은 모두 묻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건은 다 되는 걸로 가로에 지금 이제 충족되는 걸로 이제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조문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일단 나번 하나가 지금 틀려 있어요. 자, 이제 이 경직법 제5조 1항 1호는 경고의 대상이에요. 경고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제2호는 억류나 피난의 대상이에요. 억류나 피난의 대상이 누구냐?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다음 3호는 조치의 대상인데 조치를 경찰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냐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문에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경찰 긴급권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때 1호, 2호, 3호의 각각의 대상이 맞게 되어 있느냐, 틀리게 되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일단 가번은 1호입니다. 경고의 대상이죠. 경고의 대상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이에요. 그런데 가번을 보면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경고의 대상이 맞습니다. 흉기 난동을 부리는 갑 그랬어요. 흉기 난동을 부리는 갑은 억류와 피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조문에서 뭐라 그랬죠? 억류 또는 피난의 대상은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지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해자지 입을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2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4층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켰다. 맞죠?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흉기 난동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유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3자에게 경찰관이 명령을 해서 뭔가를 시키는 거죠.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라번은 쇼핑몰 관리자에게 4층에 진입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4층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킨 거죠. 경찰관이 쇼핑몰 관리자에게 다른 사람이 4층으로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번은 쇼핑몰의 손님에게 다른 손님들이 4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진입하지 못하게끔 유도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대상이 되죠. 왜요? 조치의 대상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도 조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손님도 조치 대상이 되는 거고 쇼핑몰 관리자도 사물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라와 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나 하나가 틀린 걸로 되고 나머지는 맞기 때문에 4개가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2번입니다. 경직법상 무기 사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인데요. 1번은 경직법 10조의 4 1항 본문이에요. 유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의 원래 조문이 1번 지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일단 맞고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같은 판례의 쟁점을 쪼개 가지고 설문 2개로 실었어요. 자, 어떻게 된 건지 보죠. 이 2번하고 3번 판례는 2006다 6713 판례입니다. 2006다 6713 판례인데 2번 지문을 보면 경찰관은 총기 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형사상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있었죠. 그 판례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은 틀렸습니다. 왜요? 형사상 유무죄를 확정하는 기준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은
달라요. 본질도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죠. 3번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 죄질, 그리고 피해 법익의 경중, 유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이 이 6713 대법원 판례에 쟁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설문을 쪼개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판례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4번 지문은 이게 실제로는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아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부 규정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어서 이걸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다 내용 자체도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미리 이제 권총 소총을 쓰시기 전에는 이제 구두나 공포탄의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 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4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경찰관을 급습한다거나 혹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다는 등의 상황이 급박해서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경고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물론 예외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경고 없이 바로 발표할 수 있게끔 예외가 또 하나 있죠.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 틀렸습니다. 이제 판례 문제가 앞에서 제가 이제 소두에 오픈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판례를 그냥 결론만 이제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쟁점별로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판례를 꼼꼼하게 보셔야만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봤던 판례라 그래서 익숙하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익숙한 판례일수록 안에 쟁점을 이제는 정확하게 경찰학에서 요구하는 쟁점들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3번 경직법하고 경찰 착용 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 착용 기록장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 하나 맞고 나머지 3개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가 경찰관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 또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요건하고 뒤에 있는 요건, 즉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라고 하는 이 2번째 요건과의 관계는 또는이 아니고 and여야 됩니다. 이 2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번 지문에서는 직전 직후와 이래야 됩니다. 직전 직후와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는이 아니고 와로 바꿔야만 맞다. 이 2가지 앞뒤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졌을 때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틀렸습니다. 나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 음성 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제를 이용하여 영상 음성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맞고요. 다 경찰 착용 기록 장치에 기록된 영상 음성 기록의 보관 기간은 해당 기록을 영상 음성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한 날로부터 원칙은 30일입니다. 90일이 아니고요. 원칙은 30일이고 90일은 언제냐? 수사와 관계가 되면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말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푸셔야 됩니다. 30일입니다. 자, 90일로 가려면 수사와 관련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90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 라번 지문이 저도 지나가면서 강의 중에 언뜻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이 착용 기록 장치죠. 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시던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 조문이 만들어진 뒤에 이제 경찰에서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버려야 되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면 됐었어요. 등록을 하면 2028년 7월 31일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규정이 부칙에 나와 있는데 부칙을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라버를 보면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등록한 경우 그랬는데 틀렸어요. 등록해야 되는 기관은 이렇게 시도경찰청급이 아니라 경찰서급이에요. 그래서 소속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기관이 틀렸죠. 그리고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간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기관이 틀렸다. 그래서 23번은 나 하나만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24번으로 봅니다. 112 관련 신고 처리법이죠. 112 신고 처리법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은 112 신고에 대한 조치인데 피난 명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피난 명령은 경찰관이 주어이면 안 돼요. 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장 등이 합니다. 이때 경찰청장 등이라는 이 표현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까지를 통틀어서 경찰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번의 2번은 주어가 틀렸습니다.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청장 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경찰청장 등이 피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1번은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경찰청장 등은 112 신고를 처리할 때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비행장치, 일명 지금은 드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무인 비행장치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무인 촬영 장비라고 하는 드론 같은 것들, 이제 무인 비행 장비에 의한 영상 촬영도 가능하지만 경찰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3번 지문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4번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 녹화 자료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12 신고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입력사항은 3년이고요. 단순 민원 등의 경미한 경우는 1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녹음과 녹화는 3개월입니다. 맞죠? 다만 범죄 수사 관련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원칙에 3개월 연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5번. 25번은 집시법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내로 문제가 나왔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결론만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중간에 쟁점을 시험 문제가 물어본 문제예요. 그것도 아주 깊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아마 답은 뭐 어쨌든 고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인데 답을 고르실 수는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 집시법상 5개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금지 장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집시법 제10조에서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필요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내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한정위원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시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야간이 일반적으로 해 뜨기 전 그리고 해가 진 후 이렇게 이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게 되면 뭐 야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비례 원칙 안에 들어있는 침해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봤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상태이죠. 2번이 지금 틀려 있는데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하나여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맞는 지문 같은데 이게 왜 틀렸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결론만 놓고 보면요. 이 문장은 그대로 보면 뭐뭐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위원 혹은 한정합헌으로 지금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2번과 관련된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과가 전국 결과가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입니다. 아예 헌법 불합치, 쉽게 말하면 위헌이죠.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내문을 읽어보면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인정해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예외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처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이제 관련된 조문이 이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예외적으로 5개 집회가 가능할 수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을 따로 둬야 된다. 즉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든 건 이거예요.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그리고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 그리고 국회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처럼 5개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회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예외를 줘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다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외를 둬라. 그래서 이 집시법 11조 1호의 이 대상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혹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 필요성의 위반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위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 설문처럼 판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판결문 자체가 한정합헌이건 한정위헌 결정이 아니에요. 헌법 불합치입니다. 아예 헌법 불합치기고, 불합치가 된 이유가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다 일률적으로 막느냐라고 하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할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 다음 3번은 더 가관이에요. 집시법 제11조 3호 국회의장 공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일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결정례를 보면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이 국회의장 공간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이제 규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론인데요.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따질 때, 비례 원칙 중에 수단의 적합성을 따질 때 일단 금지하는 게 일단 적합하긴 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겁니다. 결론만 외웠으면 이게 틀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따졌을 때 입법 목적상 이렇게 일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적합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3번 지문도 쉬운 지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은 합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교재에서 잘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도 소개를 잘 안 했는데요. 집시법 제11조 5호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입법자가 법률로서 직접 집회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21조 2항 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대해서 집회 장소상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경찰에서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사전 허가제로 운영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고 답만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답만 외우셨으면 답이 2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25번 난이도 꽤 있습니다. 제가 중급이라고 했지만 난이도 꽤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즘에 이제 반자율주행 차들은 많죠. 뭐 ACC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소개가 되고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ACC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라고 해서 경고문을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뭐라 그랬죠? 지금 최근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맞게끔 공부를 좀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일반 차량들에도 ACC가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반자율주행 차량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있는데 제26호에 보면 저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으로 문제를 1번 설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2번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반자율주행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지정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되 작동 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제 반자율주행 그래가지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차를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한 조건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게끔 운전하는 이걸 이제 전문 이런 조문에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췄을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도로교통법 제56조의 2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일 때는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일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런 제동장치 같은 것들을 조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앞부분이 틀렸죠. 4번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거나 각종 범죄, 재해신고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에서는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중에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을 할 때에는 이런 특별한 조문이 예외 조문이 있지만 그런 조문하고 상관없이 휴대전화 쓰실 수 있어요. 그 조문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이 부분은 실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와서 저도 추록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법률의 변화나 혹은 주변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은 일단 1번인데요. 1번 판례는요. 제 교재에 이 판례 인용된 숫자를 세어보니까 열 몇 번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판례를 계속 인용을 해놨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여받은 부분의 의미가 어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이런 것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국민에게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이제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적인 개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 이익이 일부라도 보이익 안에 포함되게끔 의무가 부과됐다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아니고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지문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이론 강의 중에도 했습니다. 가스총 사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스총은 실제로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 체류액이 바로 분사가 되는 이런 가스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가스총은 앞에가 고무마개가 있어가지고 고무마개가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체류액이 나오는 그런 가스총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 즉 가스총에서 앞에 막고 있던 고무마개가 평 하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체류액이 나가는 이런 경우일 때 이 앞에 고무마개가 튀어나갈 때 위력이 상당히 세요. 그러다 보니 1m 안에서 얼굴을 향해 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규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쐈다고 쐈는데 범인의 얼굴을 향해 쏜 거야. 그랬을 때 이 고무마개가 눈을 맞춰가지고 실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호흡 측정기로 인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지난 뒤에야 체열을 했을 때에 이 음주 단속이 과연 국민의 현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일단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이게 이제 그 농민 시위 관련 사례에 나왔던 쟁점 중에 일부가 4번 쟁점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즉 부작위한 거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라고 봤어요. 즉 이 불행사 자체도 원래는 재량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건 위법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8번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보죠. 28번 경찰 관료제의 병리 현상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관료적 서열 구조인 조직 안에서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거주의냐? 아니야. 이거는 피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의 원리. 그래서 이건 이제 할거주의가 아닙니다. 이 피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요. 무능력자가 승진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터의 현상, 피터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려서 정답이 되고요. 1번은 수단과 목적이 앞뒤가 바뀌는 거야. 수단과 목적이 목표가 바뀐다. 앞뒤가 바뀌는 거죠. 이거 이제 동조과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책 결정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무사안일주의 내지는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가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기존에 하던 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대로 훈련하고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된 무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29번 경찰의 관할입니다. 이건 경찰의 관할 문제가 보시다시피 거의 30번 가까이 돼서 나왔어요. 총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 관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회법 문제입니다. 경위나 경찰 공무원, 이때 경위는 국회 경위입니다. 무궁화 하나인 그 경위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회 경위입니다.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 체포한 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문을 보면 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하라고 되어 있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 회의장 안에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일 때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이면 이때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를 못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즉 체포 대상일 때는 의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명령이 있어야만 체포가 가능해요. 3번은 법문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1번은 해양경찰청에 이제 직무상 사무가 나와 있죠. 해양에서의 경찰 그리고 오염방제 사무를 맡고 있고 소속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은 국회법 내용이죠.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 즉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법원조직법입니다. 재판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30번. 30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01년도 승진시험 문제가 있는데 반복이 된 문제입니다. 균릭과 어익은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을 7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영어가 나와 있는데 그 영어는 영어식 이니셜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옳은 게 뭐냐? 정답 3번임이죠. 3번이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이라고 하는 7가지가 이제 균릭과 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답이 일단 3번이 된다. 이거는 거의 20 몇 년 만에 25년이 돼서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31번 품목별 예상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제 1번부터 보면요. 지출 품목별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지출 품목마다 일일이 예산을 다 계산해 가지고 비용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예산이에요. 이거를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 혹은 통제 지향형 예산제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3번 예산 운영이 쉽고요. 회계만 잘하면 돼요.
그죠? 회계 책임이 명확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은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인 건 맞는데 이 문장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뭐다? 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32번 경찰 장비관리 규칙상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틀리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년 하반기 순경 시험 문제인가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전전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내용을 확인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기출문제 설문만 보고 그 앞뒤에 관련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가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했습니다. 기출문제가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도 이미 실려 있고 또 2학번 해설할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이 둘이에요. 내부 위원이 있고 민간 위원이 있는데 민간 위원은 총포 도금 화약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바로 그 부분이 틀렸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건강 관련 뭐 전문가이거나 의사들이어야 돼요. 그게 민간위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2번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3번 무기 탄약 회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수 해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거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일반 의결 종족수로 의결을 하죠. 그래서 32번의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33번. 33번은 정책결정, 정책학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오죠. 정책결정 모델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과목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정책결정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가정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정책결정 상황이 불확실성 그리고 심한 혼란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이제 결정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쓰레기통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 모델이 다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흐름, 정책적 흐름, 정치적 흐름에 합치될 때 정책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킹던의 이 정책의 창이라고 하는 모델에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이 2번이죠. 쓰레기통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 34번. 34번은 모의고사에도 아예 통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드렸던 문제예요. 이 동기부여 이론은 과정 이론과 내용 이론 둘로 나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 이론은 몇 개냐 그랬어요. 내용 이론은 메슬러의 욕구 단계 이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이제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라는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나머지는 과정 이론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35번 순찰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이 순찰 활동도 예전에 한참 2000년, 2010년대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0년 후반에 출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순찰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괴팍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순찰 활동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이 1번인데요. 뉴욕시의 도보 순찰 실험에서는 도보 순찰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 그리고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의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뉴욕시의 도보 순찰 실험에서는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범죄 발생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느껴요?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틀렸느냐? 도로 이 도보 순찰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오히려 증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캔자시의 예방 순찰 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도보 순찰이 아니죠.
차량 순찰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도보 순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차량 순찰 수준을 증가시켜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차량 순찰을 증가시켜도 범죄를 감소하지 않았고요. 차량 순찰을 줄여도 근다고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정감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캔자스시의 예방순찰 실험입니다. 3번 난선 순찰은 불규칙적으로 순찰을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범죄자들이 순찰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워커의 순찰의 기능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36번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부적절한 것은 다와 라입니다. 다를 보시면 장기 실종 아동 등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아니라 이탈한 지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에요.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아동 등 이래야 되죠. 이탈한 지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 그 다음 라번을 보시면 가출인의 개념인데 실종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종 당시가 아니라 신고 당시입니다.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는데 특히 이제 마번 조심해야 되죠. 발견지라고 했을 때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를 때는 뭐를 발견지로 본다?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본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라 두 개가 일단 부적절합니다. 그 다음 37번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 문제 굉장히 평이하게 내놓으셨어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 2번이에요. 1번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의 개념이죠.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에 경합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죠. 징역 아니고요. 자격정지 아니에요. 금고예요. 그리고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군형법상의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포함되죠. 군형법상의 일반 이적죄는 제14조인데요. 이 14조는 실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형법 거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11조부터 16조까지 포함이 되는 중에 14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함됩니다. 군형법상의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는 99조인데 이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보안관찰 처분 결정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갱신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38번은 마약에서 나왔어요. 마약류에서 향정의약품에서 나왔습니다. 향정의약품 중에 가나의 성질을 갖는 게 뭐냐 그랬어요. 가, 동공 확대, 심박동 혈압 상승, 수전증, 오한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나,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은 있으나 금단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는 LSD입니다. 정답은 4번. 단답형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 39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1에 2에 외국인의 장기 체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제 교재에 보면 크로버가 붙어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때까지 나온 기출문제 전체 다를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대까지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다. 그리고 최근에 2015년판 경찰공제 교재도 장기 체류 자격의 내용을 요약해서 넣었는데 그거를 한 두세 개를 추가를 시켰어요.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틀린 거를 복수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2번하고 4번인데요. 2번을 보면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화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애,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모델 패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E2가 아니고 E6입니다. E6 이게 이제 예술 흥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2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려 있고요. 그 다음 4번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F6입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가 틀렸어요. 사실혼 관계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 4번이 복수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 1번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D2입니다. 이 D2는 유학입니다. 유학 공고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E9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거는 이제 E9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교 체류 자격 중에 비전문 취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복수정답입니다. 2번, 4번이 됐고요. 그 다음 40번. 인질사건 발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리마 증후군에 관한 설명인데, 리마 증후군은 인질범 혹은 테러범이 인질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처럼 인질이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번은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75기죠. 75기 경희공채 이제 해설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생들이 체감할 때는 작년보다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다음번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수험생들은 쉬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점수는요 작년하고 거의 같아요. 8개. 그리고 형사법에서 고득점 안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현상이 그렇습니다. 8개보다 더 틀리면 합격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8개이면 턱걸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 안쪽으로 틀렸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형사법에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작년보다 쉬웠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저로서는 가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문, 판례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이후로 검찰 개혁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도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조문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물론 저나 이런 강사님들도 굉장히 좀 조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변하나, 그죠? 그래서 판례나 조문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까지 이때까지 안 나오던 부분이 지금 이번에 보면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앞으로 공부 뭐 더운 계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